당신도 모르고 했을 겁니다. 그냥 내 통장에서 현금 조금 뽑아 썼을 뿐인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왜 해명까지 해야 하냐고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그 현금 인출 한 번이 세무조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 좀 챙겨주고 갑자기 병원비나 장례비가 필요해. 큰돈을 뽑는 일이 드문 것도 아닌데 이제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오해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정직하게 살아오신 83세 김태수 어르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태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내 돈을 내 맘대로 쓰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김태수 어르신이라고 83세입니다. 평생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시고 은퇴 후엔 분당 자택에서 아내분과 조용히 지내세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은행에 들러 손주들 용돈 줄 현금을 꼭 뽑아 오셨습니다. 이건 그냥 계좌로 보내면 정이 없어. 손에 쥐어줘야 진짜 용돈이지. 그 마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서류가 날아왔답니다. 최근 수개월간 반복된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요청. 그 어르신은 얼굴이 굳으셨지요. 난 내 돈 써서 손주 도운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다행히 아들이 세무사에게 자문해 큰일은 피했지만 그분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요즘은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문제가 된대. 증거 없이 쓰면 평생 쌓아온 신뢰도 흔들려. 그 말씀 듣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현금 썼다간 자칫 억울한 일 겪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김태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평범한 현금 인출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는지, 어떤 입출금 습관이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김태수 어르신이 그날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내 돈을 내 통장에서 뽑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불려다녀야 하냐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용돈 좀 주려고 몇 번 현금 인출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인가? 하지만 그 어르신이 들려준 과정을 차근히 듣고 나니 요즘 세상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세무서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숫자에 밝고 법과 제도에 철저한 분이죠. 그런 분조차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통장에서 뽑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계좌 이체나 모바일 송금보다는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게 정이 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횟수가 쌓이면서 시작됐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달 사이에 반복된 고액 인출이 기록되었고 그게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에 자동으로 보고되었다는 겁니다. FIU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별도의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FIU는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그 결과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자택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르신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설명은 이랬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거나 가족 간 거래로 이어질 경우 설령 그 돈이 내 돈이고 불법의 의도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세금 회피나 증여 목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모은 돈으로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준 것뿐인데 그것이 조사 대상이 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어르신도 결국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이제는 돈을 쓰는 방법까지도 의심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김 어르신처럼 무심코 하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희 세대는 예전부터 현금을 직접 만지고 은행 창구에서 돈을 꺼내 쓰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남는 기록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현금 거래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무 시스템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이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거래 패턴이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정당한 목적이었더라도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 없다면 설명을 요구받고 의심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이후로 손주 용돈도 계좌로 송금하시고 메모란에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남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야 지금까지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게 됐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문득 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인출한 현금이 혹시 나중에 누군가에게 설명이 필요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 돈이라도 그 흐름과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남겨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돈을 지키는 방식도 세상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할 때입니다. 김태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나도 비슷한데 그게 정말 문제가 되나? 그렇게까지 민감한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니 평생 내 돈 쓰던 방식 그대로인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단순히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누구와 거래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거래 패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르신이 3개월 사이 500만 원씩 6번을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누가 봐도 큰 돈은 아니고 본인은 손주 유학비 보태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이 거래를 다르게 봅니다. 정기적이고 고액의 현금 인출이 반복됐다는 점, 그 돈이 현금으로 나갔고 이체 기록이 없으며 용도도 불분명하다는 점, 이렇게 되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내부 시스템에서 주의 거래로 자동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 창구 직원이 일부러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이 거래 패턴만 보고 자동으로 포착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몸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수치 하나만 높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권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신이 탈세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래 흐름이라는 의미로 분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국세청입니다. FIU에서 넘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날아오는 거죠. 이 단계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법을 어긴 기억도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조사라는 건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의미라기보단 그 거래 흐름 자체가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패턴이 특히 주의 대상일까요? 첫째는 고액 현금 인출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가장 먼저 걸리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입금 후 바로 현금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흔히 꺾기라고도 부르는데 누가 돈을 넣어주고 그걸 다시 곧바로 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셋째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또는 조부모 손주 간에 현금이 자주 오가고 그에 대한 이체 기록이 없을 때 증여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고액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통장에는 100만 원 이하 거래만 있던 분이 어느 날 3천만 원을 입금받았다면 그 돈의 출처와 목적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돈을 도와주기 위해 혹은 큰 지출을 준비하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하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스템은 그 의도를 보지 않고 오직 기록과 숫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의심받지 않으려면 의심받을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마음만으론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명확한 기록, 거래의 흐름과 목적이 보이도록 남겨놓는 것이 내 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김태수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은 잘못했을 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잘못하지 않아도 증명이 안 되면 생긴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흐름을 어떻게 남기는가?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돈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보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을 때 더 따뜻해지곤 합니다. 김태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모은 퇴직금에서 손주 유학비를 조금 보탰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 마음은 참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요즘 기준에서는 예기치 않은 오해를 부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주나 자녀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용돈은 원래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 그렇게들 하셨습니다. 설날이면 흰 봉투에 넣어 건네고 생일에는 따로 말도 없이 손에 쥐어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금으로 주는 용돈은 받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칫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될 때 생깁니다. 1년에 몇십만 원은 괜찮지만 해가 바뀌고 10년을 넘기고 손주 수가 많아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숫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큰돈을 미리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누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 하고 장례식이나 경조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현금이 있으면 안심되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언젠가 다시 입금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건네졌을 때 그 출처와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한 번에 인출했다가 한 달 뒤 2천만 원이 다른 통장으로 입금됐을 때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 통장을 서로 대신 사용하거나 가족 간 계좌를 돌려 쓰는 경우입니다. 이건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어르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반대로 자식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차명 거래나 편법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시겠지만 명의가 다르고 거래 기록이 섞이게 되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간 건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들은 단 한 번의 거래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반복되고 패턴처럼 드러났을 때 세무당국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설명을 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꺼내고 사유서를 작성하고 때론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힘든 건 억울하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했던 행동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은 마음이 다칩니다. 김태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아야 하나?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실수들을 막기 위한 방법을 다음 장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제도나 법률 지식 없어도 습관만 조금 바꿔도 우리는 충분히 내 돈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그 일을 겪은 뒤로 오랜 시간 스스로를 되돌아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뭘 바꿔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들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야겠다고요. 그게 내 마음도 지키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한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습관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조금만 더 살피고 기록을 남기면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보낼 때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이체 메모란에 용도를 간단히 남기는 것입니다. 어르신도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막상 세무서에 소명하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몇 자 적힌 메모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용돈, 자녀 생활비, 병원비 지원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그 거래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실제 목적이 있는 정당한 지출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손주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줄 땐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알고 계획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손주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넘기게 되면 간단한 증여세 신고만 해도 불필요한 오해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기준을 모르시거나 혹은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를 줬는지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은 이후부터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간단한 가계부에 날짜와 금액만 기록해두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작은 메모 하나가 나중엔 큰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의 경험으로 몸소 느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현금 인출을 할 땐 가능한 한 일관된 패턴으로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뽑아서 경조사비니 생활비니 나눠 쓰셨는데 그 방식이 가장 의심을 사기 쉬운 구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생활비 목적의 고정 금액만 출금하시고 그 외의 지출은 대부분 계좌를 통해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비나 약값 같이 반드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후 영수증을 함께 챙겨두는 습관도 생기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귀찮고 낯설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손주나 자녀들에게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지켜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흐름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건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줄 때 기쁘고 썼을 때 후회 없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 기쁨과 후회 없음은 준비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그 어르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달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금을 손에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계좌 이체를 하고 메모란에는 늘 한 줄을 남기십니다. 사랑한다. 건강해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가끔은 작은 손편지를 함께 붙이신다고 합니다. 한때는 손에 쥐어줘야 정이 전해진다고 믿으셨던 분이 지금은 정은 기록과 말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어르신께 직접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섭섭하지 않으셨냐고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냐고요? 그때 어르신은 잠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뭔가 허전했지.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써준 메시지 보고 울컥했어요. 그 한마디에 다 풀렸지 뭐야. 돈이 전해주는 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 그걸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달라지자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어르신 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설명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또 연락이 오면 어쩌나? 누가 내 돈 보고 뭐라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요. 기록을 남기고 기준을 알고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마음이면 다 괜찮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만으로는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마음에 더해 좋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패턴을 정돈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김 어르신은 요즘 손주들 얘기를 참 자주 하십니다. 지갑엔 손주 사진 대신 손주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출력한 종이를 넣고 다니세요. 그 한 줄 한 줄에 어르신이 전하려 했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이 남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돈을 가장 따뜻하게 썼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꾸고 조금만 마음을 보태면 돈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로 그 가치를 남깁니다. 손주에게 쥐어주는 지폐 대신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하나, 그게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성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고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그 돈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에게도 새로운 세상의 기준은 당황스럽고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두려움 대신 방식을 바꾸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셨습니다. 현금 대신 계좌 이체할 때마다 메모 남기기, 자녀에게 주는 돈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고 인출은 일정한 패턴으로 나누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세금이나 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믿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담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하고 따뜻한 노년의 삶 아닐까요? 돈보다 소중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 어디서든 당당하게 빛날 수 있도록 작은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